치과의사 박광범. 그는 1년에 150번이 넘는 비행길에 오릅니다.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메가젠 임플란트를 찾으시거든요. 이제 수입하던 임플란트를 넘어 수출하는 임플란트로. 메가젠은 지금 K 임플란트의 자부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인정받는 K 임플란트, 메가젠. 안녕하세요. 보아치과 박정현 원장입니다. 치의신보TV에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님 이하 모든 협회분들께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일찍부터 치과에 오셔서 이 라이브 방송 지금 준비해 주신 분들도 감사드리고, 오늘 진료가 까지 다 끝까지 마치시고 나서 이 늦은 저녁에 접속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물방울 레이저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800분이 전부 등록이 되었다고 들었는데, 이 중에는 이제 물방울 레이저를 실제 지금도 뭐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물방울 레이저 이미 구입하셨지만 빨래 거리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는 뭐 지금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네, 여러 그 니즈를 가지고 지금 접속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이 물방울 레이저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물방울 레이저가 뭐 최근에 새로 나온 것은 아니죠. 이 메가젠이 이 우리나라 회사가 물방울 레이저의 본사를 인수하면서 지금 더 이렇게 많이 알려질 기회가 생겼는데요. 사실 2000년대 초반에 물방울 레이저가 훨씬 그 붐이 일었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개원을 2007년도에 했었는데, 그때 저도 이제 막 개원을 하면서 뭔가 그 다른 치과보다 뭐 좋은 걸 뭘 사서 어떻게 좀 알려볼까 막 이런 고민에, 그 당시에 막 물방울 레이저가 붐이 일어서 그 당시 처음 물방울 레이저를 샀습니다. 뭐 대출도 받고 해가지고 샀었는데, 그 이후로도 저는 계속 잘 쓰고 있고, 그 이후 이 물방울 레이저를 저는 2번을 더 사서 결론적으로는 한 3대를 물방울 레이저를 구입하게 됐는데요. 지금 좀 서론이 길었는데, 지금 이미 잘 쓰고 계신 분 또는 가지고 계셨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분들에게 오늘 드리는 말씀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을 해보면, 오늘은 제목처럼 뭔가 그 오해와 진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가지씩 지금 떠도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물방울 레이저는 그냥 레이저에다 물을 뿌리는 것이다. 요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최근에 뭐 어느 술자리에서 다른 치과 의사분들하고 이렇게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잠깐 이 레이저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왔습니다. 그래서 누가 요즘 물방울 레이저 우리나라에 뭐 인수됐다는데 뭐 그거 어떠냐 물어봤는데 옆에 계시던 분이 그 물방울 레이저 그 레이저에 그냥 물 뿌리는 거야. 뭐 별거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저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물론 뭐 좋아서 사용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사용하지 않는 분도 계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약간 오해와 물방울 레이저라는 것이 거의 사기이다 식의 이런 식의 인식은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그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재미가 없지만 근데 그 부분을 이해하려면 이 레이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지루한 이론을 앞에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 물리 이런 이야기 하기가 되게 무서운 게 치과에 치전원이 생기면서 막 물리 공학 이런 거 전공하고 오신 치과 의사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이런 이야기 하기가 되게 걱정되더라고요. 만약에 들으시다가 좀 틀린 것 같은 내용이 있으면 댓글에 뭐라 하지 마시고 저한테 조용히 알려주시면 저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라는 것은 약자인 건 다 아실 것 같고 밑에 한글로 쓰여 있듯이 유도 방출에 의한 빛의 증폭, 뭐 한국말로 해도 사실 와닿진 않는데요. 어쨌든 어떤 그 환경을 일부러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 빛이 방출되도록 환경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 빛을 어떻게 증폭시킨 것을 이제 레이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뭐 광자, 광량자 막 이런 것들을 배웠었는데요. 사실 이 광자가 이제 빛의 최소 단위죠. 최소 단위인데 빛이라는 것은 이렇게 슬라이드에 있듯이 어떤 연속된 파장을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이면서 또 이것이 연속되어 있는 파장이기는 한데 그것을 잘라서 최소의 하나의 단위의 어떤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광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파장을 가지기 때문에 뭐 서로 간섭을 한다, 뭐 증폭이 된다, 소멸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을 고등학교 때 배우셨던 기억이 좀 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빛이라는 것을 좀 좁은 의미로 보면 지금 우리가 이 뭐 온라인 강의를 눈으로 보고 있듯이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가시광선 이것을 이제 빛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 좀 넓은 의미의 빛이라고 본다면은 이런 파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전체 전자기파들을 전부 빛이라고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표에서 보면 중간 부분에 보이는 이 빨주노초 파남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부분을 이제 가시광선이라고 해서 작은 그 의미의 빛이라고 하지만 이 파장을 벗어난 영역의 전자기파들도 우리는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빨간색에서 조금 더 벗어나는 것들을 이제 적외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눈은 감지하지 못하지만 뭐 그것을 감지하는 적외선 카메라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보다 파장이 조금 더 커지면 이제 마이크로파라고 해서 이 마이크로파는 보통 우리가 전자레인지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 전자레인지에 사용하는 마이크로파도 뒤에 물 분자에 반응을 해서 실제 음식물을 넣고 우리가 전자레인지를 돌리면 그 안에 나오는 이 마이크로파가 그 음식물이나 하여튼 그 안에 있는 물 분자를 자극해서 실제 그 물 분자의 회전을 만들면서 그 안에서 열을 만들어서 이제 온도를 올리게 됩니다. 그거보다 파장이 더 커지면 이제 라디오파가 되고요. 그거보다 파장이 더 커지면 이제 음파. 결국은 이 전자기파의 일종이지만 이 영역대의 파장은 우리 귀로 들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음파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더 작은 쪽, 보라색에서 더 짧아지면 이제 자외선. 우리가 뭐 자외선 막기 위해서 선크림을 바르는데 그런 몸에 점점 그 파장이 짧아지면서 에너지가 커지니까 몸에 좋지 않은 자외선이 되고요. 그것보다 더 짧아지면 이제 엑스레이, 저희가 엑스레이로 사용을 하고
더 짧아지면 이제 감마선, 뭐 방사능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몸에 좋지 않은 너무 강한 에너지를 가진 이런 파가 됩니다. 이렇게 이 전체의 모든 그 파장을 가진 전자기파를 빛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이 레이저, 이 빛은 결국 우리가 이제 어떤 분자가 이렇게 있다고 할 때 분자 가운데는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돌게 됩니다. 예전 물리 시간 생각해 보면 안정 상태, 들뜬 상태, 뭐 껍질 뭐 이런 거 생각이 나실 텐데요. 안정된 상태에서 전자가 돌다가 외부에서 어느 특정한 에너지가 이 첫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면 이런 분자들이 그것을 흡수해서 흥분한 상태, 전자가 더 빨리 돌면서 흥분한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흥분한 상태는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안정된 상태로 오면서 또 그 흡수했던 에너지를 밖으로 내보내게 되는데, 이렇게 내보내지는 분자가 이렇게 내보내는 것들, 이 에너지가 이제 빛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레이저에서는 어떤 물질, 레이저는 이런 빛을 어떤 환경을 내가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파장대의 빛을 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분자를 가지고 그 분자에 에너지를 계속 넣어주게 되면 그 에너지를 흡수해서 분자가 이런 들뜬 상태가 되었다가 밖에서 에너지는 계속해서 공급이 되는데 들뜬 상태에서 얘는 다시 안정된 상태가 되면서 이 두 껍질의 차이에 어떤 그 에너지, 일정한 에너지를 계속 밖으로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그럼 밖에서 에너지가 들어오면 또 들뜬 상태가 되었다가 많은 분자가 들뜬 상태가 되었다가 안정된 상태가 되면서 계속해서 일정한 양의 그 파장을 가진 에너지를, 그 빛을 내보내게 됩니다. 이런 빛들이 계속해서 합쳐지면 증폭이 되면서 레이저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레이저의 안을 뜯어보면 이렇게 메인이 되는 곳들이 공진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 안에 그런 분자들이 모여있는 어떤 매질이 있게 되고, 거기에 저희가 이제 전기를 꽂아서 쓰게 되죠. 이 전기를 꽂은 데서 전기가 이제 에너지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게 되고, 그 들어온 에너지를 이 안에 있는 분자들이 계속 흡수하면서 들뜬 상태와 안정된 상태를 계속 반복하면서 어떤 일정한 파장을 가진 빛을 계속해서 내게 되는데, 이 공진기의 양쪽 끝이 다 거울로 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반사가 되면서 서로 계속 증폭이 되게 되고요. 그 중에 한쪽에 있는 거울에는 반사가 되지만 일부가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그게 이제 앞으로 나와서 저희가 레이저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이저는 밀도 반전이라는 것이 아까 그 들뜬 상태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매질, 뭐 CO2 레이저다 그러면 CO2가 매질인 것이고요. 뭐 다이오드 레이저다 그럼 다이오드가 레이저이고, 뭐 ND 야그 뭐 이러면 그 합금인데 그 합금이 이제 매질이 되는 것이죠. 그런 매질이 있게 되고 거기에 계속 에너지를 넣을 수 있고, 그것이 안에서 계속 그 공진기 서로 계속 반사되면서 증폭될 수 있는 공진기 만들 수 있으면 이제 나도 레이저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이게 좀 지겹지만 어쨌든 레이저에 대한 것인데요. 그래서 그런 물방울 레이저는 뭔데? 레이저에 그냥 물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왜 물방울 레이저라고 하냐? 이 물방울 레이저라는 것은 이제 물을 사용하니까 그냥 그렇게 뭐 애칭처럼 이제 사용하게 된 것이고, 원래 정식 명칭은 얼뷸, 크로뷸, YSGG, 이게 하나씩 다 그 분자식인데, 요것들이 합쳐져 있는 매질을 가지고 만들어진 레이저를 물방울 레이저라고 합니다. 그때 증폭되는 파장은 2780 나노메타인데요. 이 어떤 레이저이든 그 특정한 파장이 가지는 고유의 성질을 그 레이저가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 물방울 레이저의 2780 나노메타는 물 분자가 이 엄청나게 이게 흡수율이 높은 그런 파장대입니다. 그래서 이 레이저를, 원래 레이저라고 하는 것은 그냥 파장대를 모아놨기 때문에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레이저라는 것을 쓰게 되면 만약에 잇몸에다 댔다 그럼 잇몸이
이렇게 타죠. 그리고 뜨겁죠. 이게 열 에너지가 이제 열 에너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물을 뿌렸을 때 이 물과 물방울 레이저가 만나면 실제 그 레이저의 열도 있지만 그 에너지를 물방울이 흡수하면서 순간적으로 이 폭발하는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물방울이 터지는 그 폭발력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실제 그 레이저 자체라기보다는 그 레이저를 맞은 물방울을 이용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물방울을 이용할 때는 물을 이용하니까 다른 레이저와 다르게 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레이저에서 열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물을 사용하는 레이저는 이 물방울 레이저는 경조직에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뭐 치과에서 경조직이라 하면 뼈 아니면 치아죠. 그런데 다른 레이저들은 치아나 뼈에 이렇게 오래 조사를 하게 되면 뼈나 치아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조직이 괴사가 될 수 있습니다. 뼈가 괴사된다거나 또는 치아는 치아 안에 있는 치수가 괴사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열을 올리는 레이저는 치아의 경조직에 사용을 할 수가 없는데, 물방울 레이저는 열이 발생하지 않고 물방울의 힘으로 쓰기 때문에 치아를 깎거나 뼈를 깎는데 가능한 허가가 되어 있는 레이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지금 다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물에다가 레이저를 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물 분자가 이 레이저를 맞다가 이 폭발하는 힘이 생기면서, 그것을 이제 하이드로키네틱이라고 하는데, 이 물 분자가 순간 가속 에너지가 생기면서 앞에 있는 연조직 내지는 경조직을 뭐 자르거나 파거나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레이저를 가지고 치아에다가 쏴봤을 때 이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물 없이 그냥 보통 그 물방울 레이저도 물을 끄면 그냥 일반 레이저이기 때문에 물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레이저를 쭉 쏘면 그냥 열 에너지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표면이 좀 열에 의해서 녹는 것처럼 이렇게 되지만, 물을 사용해서 치아에다 쓰게 되면 버와는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이 오른쪽처럼 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경조직을 깎아내는 것처럼 이렇게 깎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용을 하려면 레이저를 쐈을 때 이 레이저가 뭐 저 멀리에 있는 물에 가서도 막 반응을 해서 막 터지고 이런 건 아니고, 그 물방울 레이저 앞에 딱 레이저가 나오고 물을 만나는 보통 그 팁의 앞에 1에서 2mm 그 부분에서 가장 높은 효율로 그 물방울이 순간적으로 가속되면서 거기서 효과를 주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많이 반응을 하고, 레이저가 물을 뿌리고 레이저를 쏘지만 그 포커스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렇게 강한 힘을 작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반응을 이제 초고속 카메라로 찍어 본 것인데요. 위에서 물과 레이저를 같이 쐈을 때 이 치아 표면에서 물방울이 폭발하면서 이렇게 치아의 그 경조직까지 같이 깨져 나가는 것을 초고속 카메라로 촬영해 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뭐 경조직을 깎았을 때 제일 장점이라고 한다면 실제 컨택해서 문질러서 깎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레이저로 치아를 깎았을 때는 꼭 에칭했을 때처럼 그 알고 계신 스미어 레이어가 없이 이렇게 깨끗한 표면으로 치아가 깎인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뭐 지금 이런 이야기들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 물방울 레이저는 그럼 그냥 레이저에 물을 뿌리는 것이냐는, 이것은 오해이고요. 이 물은 그냥 식히기 위해서, 레이저 열을 식히기 위해서 뿌리는 게 아니라, 물방울 레이저는 실제 뭐 레이저긴 하지만 레이저보다는 그 레이저를 먹은 물을 사용하는 장비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이제 이 기본적인 그 내용을 가지고 또 몇 가지 많이 하는 이야기들을 또 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물방울 레이저는 피가 안 난다, 피가 나지 않는다, 자르는데 피가 잘 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인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임상 케이스에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뭐 임상 케이스를 제가 주제별로 본다기보다 이 어떤 질문들에 대해서 따로 모아왔기 때문에 이것은 연조직에 보통 사용하는 것 중에 프레넥토미를 하는 걸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는 하악 전치에 치은 퇴축이 심하게 있어서 이런 경우에 환자가 보기 싫어서 여기를 좀 덮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프레눔 때문에 계속해서 잇몸이 밑으로 끌려 내려가면 그 부분이 양치질 할 때도 이 각화치은이 많이 없어지면서 양치질 할 때도 불편하고 환자들이 좀 불편감을 호소합니다. 물론 이 부분을 완전히 좀 덮어서 이 CT 그래프트 루트 커버리지를 해서 덮어주면 되지만 일단 저 프레눔이 이 마지날 진지박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계속 끌려 내려가니까 이 프레넥토미를 먼저 해주는데요. 지금 보시면 제가 레이저를 가지고 그 프레넘이 붙어 있는 부분을 그냥 밑으로 쭉 잘라 내려갔는데 보시면 진짜 쭉 잘랐는데 블리딩이 거의 하나도 없죠. 출혈이. 이 레이저가 물방울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물방울을 사용해서 연조직, 경조직을 자르긴 하지만 또 레이저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그 부분에 레이저가 이렇게 막 지져질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그 레이저의 특성을 가지고 이 혈관들이 블리딩이 되는 것을 막아주어서 실제 이렇게 쭉 잘라보면 물론 이렇게 하다가 큰 혈관, 아주 큰 혈관이 있을 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혈관 같은 데 건드려지면 피가 좀 나긴 합니다. 그래서 피가 한 방울도 안 날 것이냐, 그렇진 않겠지만 이걸 저희가 이 칼로 블레이드를 가지고 잘랐을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게 거의 블리딩이 되지 않으면서 할 수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해서 제가 요 자른 것을 아래쪽에다가 부분층 판막이니까 수처를 해놓으면 이렇게 드러난 부분이 있게 되는데 저 드러난 부분을 또 환자가 그냥 가면 거기가 다 궤양이 돼서 환자가 먹을 때 막 아플 거 아니에요. 물론 아물겠지만 일주일 지나면. 그래서 그 부분을 또 레이저로 이번에는 물을 끄고 지져주면 그 부분이 마취가 풀린 이후에도 별로 불편하지 않게 잘 아물게 됩니다. 자, 또 다른 것은 제가 유튜브도 잘 보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유튜브도 하는 게 있는데 그 유튜브에다가 제가 이 레이저를 가지고 점액낭종을 떼는 걸 한번 올렸다가 알고리즘을 타면서 점액낭종 환자분들이 치과에 되게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점액낭종 떼는 사진도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이런 것들이 큰 돈이 되는 진료는 아니지만 진료를 하다 보면 입술을 막 잘못 깨물어서 헤마토마가 생겼다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뮤코실이 생기는 환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크게 안 불편하다 해서 그냥 두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 이걸 편하게 뗄 수 있다면 들어보면 많이들 불편하시더라고요. 혀에 걸리적거리고 그래서 집에서 몰래 내가 터뜨렸더니 자꾸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해서 이거 뗄 수 있냐 막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이거 칼로 드러내면 된다라고 하면은 불편하긴 하지만 칼로 드러내는 게 좀 무서우니까 못하고 계셨다가 레이저로 쭉 하면 별로 안 아프고 피도 안 나고 꼬매지도 않고 잘 낫는다 영상에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와서 떼고 있습니다. 지금도 떼시는 거 봤겠지만 거의 피가 나지 않고요. 제가 이 안쪽까지 또다시 이렇게 이번에는 다 끝나고 나면 드러나 있는 조직을 이 열 에너지를 가지고 쭉 지져주면 마취가 풀린 이후에도 환자는 거의 불편감이 없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렇게 안쪽에 푹 파여 있던 곳이 이 새살이 돋아서 물론 아직 상피화는 안 됐지만 새살이 돋아서 환자는 사실 거의 불편감이 없고 이게 밖으로 보이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 불편감 없이 생활을 하고 물론 한 달 정도 지나면 흔적 없이 깨끗하게 잘 아물게 됩니다. 그 영상 때문에 이 점액낭종을 떼고 싶다는 환자들이 막 전국에서 와서 저는 이번 주에도 뗐고
이렇게 많은 환자들의 뭐 혀 밑에도 있고 막 입술에 나고 여기저기 난 점액낭종을 계속 떼고 있습니다. 한때는 하도 연락이 와서 물방울 레이저로 점액낭종을 떼고 싶다는 분들이 하도 연락이 와서 저희 직원들이 거짓말로 레이저 고장났다 그러고 예약을 안 잡아드렸던 적도 있는데, 네, 최근에 환자가 많이 줄어서 점액낭종도 재밌게 잘 떼고 있습니다. 자, 또 보통 저희가 이제 진료했을 때는 이렇게 단지 연조직을 잘라낼 뿐만 아니라 충치 치료를 하다 보면 잇몸을 잠깐 좀 잘라야 된다거나 충치가 뭐 치은 연화로 내려가 있다거나,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 영상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게 45번 치아에 치경부, 환자가 이제 45번이 시리다고 오셨는데 보면은 치경부 파절이 있는데, 이 치경부 파절이 잇몸 위로는 살짝만 보이고 거의 잇몸 안쪽으로 지금 깨져 있는 상태죠. 그러면 이걸 레진 필링을 해줘야 하는데 진지백토미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네, 이럴 때 뭐 이거를 이제 블레이드로 자르면 당연히 블리딩이 돼서 당일에 바로 이렇게 레진 필링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기가 조금 불편한데, 레이저로 제거를 할 경우에, 잇몸을 자를 경우에 이렇게 깨끗하게 블리딩도 없이 깨끗하게 잇몸을 잘라낼 수 있어서 또 그 치경부 파절의 마진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는데, 이 레이저 같은 경우 조금씩 잘라 내려갈 수 있거든요. 한 번에 막 싹 정확하게 잘라야 되는 건 아니니까 조금씩 잘라 내려가면서 마진 밑에까지 다 자른 다음에, 네, 레진 필링은 지금 영상에 오늘 내용이 아니니까 뺐지만 이렇게 깨끗하게 드러난 상태에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연조직 자르는 거 보비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요. 보비나 뭐 열을 이용한 레이저들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레이저들로 했을 경우에 사실 그 연조직이 좀 이렇게 타면서 이렇게 새까매지면서 치아 부분도 새까매지면서 이렇게 깔끔하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용해 보면 물방울 레이저 훨씬 깔끔하게 이런 것들을 자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물방울 레이저가 그럼 피가 나지 않냐? 네, 이것은 피 나지 않을 수 있다. 피가 아예 나지 않는다? 뭐 그런 거짓말일 수도 있는데, 훨씬 적게, 출혈이 훨씬 적고, 뭐 잇몸을 뭐 뒤에 다른 케이스들도 나오겠지만 잇몸을 절개하거나 뭐 잇몸을 박피하거나 할 때 뭐 블리딩이 조금 되었다가도 금방 먹고 해서 이 블레이드를 사용해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진료가 편하게 할 수 있다. 그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이거 관심 많으시더라고요. 물방울 레이저로 보철물을 뜯어낼 수 있다? 네, 이것이 오해일까요? 진실일까요? 네,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 영상 보기 전에 제가 좀 설명해 드리면, 여기 12번이 지금 라미네이트인데요. 12번이 라미네이트인데, 라미네이트가 이제 쓰다가 이 뒤쪽이 조금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라미네이트를 다시 하고 싶은데, 라미네이트를 그럼 일단 제거를 해야 되겠죠? 일단 제거하는 영상을 보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깨져서 요걸 제거를 하고 싶은데, 어우, 저런 소리까지. 네, 그래서 제거를 하고 싶은데 지금 그 익스플로러로 떼면 당연히 안 떼지죠. 그럴 때 제가 밖에서 물방울 레이저를 가지고 이 라미네이트를 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레이저가 라미네이트를 뚫고 들어가서 라미네이트와 그 치아 사이에 우리가 붙였을 때 있었던 그 시멘트의 층을, 뭐 적절한 파워를 가지고 쓰면 시멘트 층을 태워서 없애버려서, 보시면 똑 떨어졌죠? 네, 똑 떨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거 버로 떼도 되죠. 굳이 그 레이저로 왜 떼냐? 요즘에 라미네이트를 하는데 제일 요즘 유명한 거 뭐냐면 무삭제 라미네이트. 환자들이 치아 안 깎고 라미네이트 하고 싶어서 이제 그것만 하는 치과들도 많이 있죠. 무삭제 라미네이트 두께가 엄청나게 얇죠. 뭐 0.2mm, 막 0.2mm로 깎았다, 막
뭐 라미네이트 깎았다 이런 광고 하는데 이 라미네이트를 치아를 건드리지 않고 하이스피드로 뗄 수 있다? 절대 할 수 없죠. 그리고 라미네이트 붙여놓으면 라미네이트와 그 치아 사이에 너무 얇기 때문에 이게 깎다가 여기가 지금 라미네이트인지 치아인지도 사실 뭐 해보시면 알지만 구분이 잘 안 갑니다. 그래서 라미네이트 깎으면서 치아 위에 깎을 수밖에 없어요. 환자가 치아 깎기 싫다 그래가지고 무삭제 라미네이트를 해줬는데 어쨌든 이거 좀 뭐 쓰다 보면 깨지는 사람도 있으니까 다시 해야 되는데 이거 제거하다가 치아를 깎는다. 그것도 이제 환자랑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무삭제 라미네이트, 얇은 라미네이트 같은 경우에 떼는데 조금 더 편하고요. 사실 얇으니까. 삭제해서 라미네이트 하는 경우도 있죠. 치아가 뭐 크라우딩이 있어가지고 무삭제로는 할 수 없을 때. 뭐 그럴 때 이제 이맥스 라미네이트 하면 그거는 이런 백금박 라미네이트보다는 조금 더 두꺼울 텐데요. 뭐 그런 것들을 떼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파워가 조금 더 들기는 할 겁니다. 네. 일단 라미네이트는 그래서 이게 라미네이트를 레이저로 뗄 수 있다는 게 상당히 또 도움이 되고요. 물방울 레이저에서는 이 레이저의 회사의 프로토콜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도 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파워를 높여서 충분한 파워를 쏘면 이 지르코니아의 레이저가 이제 쏴서 그 안에 있는 시멘트를 태워서 지르코니아도 쏙 벗길 수 있는 영상들이 저도 이게 궁금해서 유튜브 찾아보니까 유튜브에 이거 올라온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는 있는데 저는 해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보통 했을 때는 그 크라운을 떼야 될 때는 뭐 2차 우식이 있거나 뭐 크라운이 깨졌거나 뭐 어쨌든 그럴 때는 이 치아는 원래 깎아서 프랩해서 우리가 씌웠기 때문에 아니 뭐 솔직히 이건 뭐 레이저로 할 수는 있지만 안에 있는 크라운을 건드리지 않고 막 크라운을 뗄 필요는 없잖아요. 어차피 크라운 다시 해야 되고 안에 있는 충치 다시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도 라미네이트 뗄 때는 썼는데 크라운은 제가 떼보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레이저를 써서 떼야 될 케이스가 사실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물방울 레이저가 보철물을 뜯어낼 수 있다. 또 에이 뭐 말도 안 돼. 뭐 레이저가 보철물을 하이스피드로 처럼 자르겠어?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셨겠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보철물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시멘트를 태워서 이 보철물을 벗겨내는 방식으로 보철물도 떼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방울 레이저 얘기하면 고민하시는 분들,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제일 고민되는 건 사실 이거죠. 물방울 레이저 써도 돈 받을 수 없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죠. 뭐 장비가 뭐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중요한 건 내가 투자한 비용에서 뭐 투자를 해서 그만큼 뭐 이득을 낼 수 있다면 상관이 없는 거죠. 자, 일단 이거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방울 레이저를 제가 치주 치료할 때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 3번의 협측에 상당히 깊은 치주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마취를 물론 했고요. 이쪽에 이 치근 활택술, 치주 소파술, 잇몸 치료를 하기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레이저를 써서 안에 하고 물론 큐렛도 사용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는 치주 치료의 방식은 다 쓰면서 추가적으로 레이저 쓰는 것인데요. 영상에서 보시면 이렇게 까맣게 뭐가 이렇게 포켓에서 까맣게 자꾸 이렇게 타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치주 치료는 이렇게 뭐 스케일링, 치근 할택술, 치주 소파술, 수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치주 소파술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방식은 보통 치아 쪽을 긁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상피, 치주낭 상피 쪽에 있는 이 병적 상피, 치주낭의 병적 상피를 제거함으로써 신부착, 재부착, 그 포켓을 없애고 부착이 일어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이제 치주 소파술인데 우리가 큐렛을 거꾸로 뒤집어서 원래는 이 잇몸 쪽을 긁어야 되는데 큐렛으로 긁는다고 사실 그게 그렇게 깨끗이 잘리진 않겠죠. 잘리지 않기 때문에 현재 거의 하시는 분이 없을 것 같고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넵이라고 하는 술식도 이게 교과서에 나왔던 치주학 교과서에 있는 사진인데
익시저널 뉴 어태치먼트 프로시저라고 해서 그 치준항의 병적 상피를 큐렛으로 긁어서 없앨 수가 없으니까 블레이드를 가지고 포를 뜨듯이 안쪽에 상피를 잘라서 붙이는 술식인데, 이것도 뭐 실제로 하기가 쉽진 않기 때문에 항목이 있지만 이것도 실제 하시는 분은 많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플랩을 할 때야 열겠지만 플랩을 열지 않고 치준항 상피만 이렇게 잘라내는 술식은 거의 사용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레이저 이 이넵의 이름을 따서 레넵이라고 해서 레이저를 이용해서 그 이넵을 하는 이런 술식이 이제 논문에 발표가 되어 있는데, 레이저를 사용하면 이 레이저는 자, 물방울 레이저라고 일단 하겠습니다. 물방울 레이저는 물의 흡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수분 함량이 높은 조직이 훨씬 더 빨리 그 레이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염증 조직이 건강한 조직보다 좀 부어 있고 수분 함량이 많겠죠. 그래서 안쪽에 포켓 안에다가 레이저를 놓고 쏘게 되면 그 염증 조직과 염증이 있는 그런 상피들이 레이저에 의해서 흡수하게 되고 조직이 타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 봤던 영상처럼 이렇게 까맣게 타서 나오면서 그런 상피들이 제거될 수가 있습니다. 이 술식에 대한 논문은 이게 2023년이죠. 제 컴퓨터에서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아마 2023년 대한치주과학회 JPIS SCI급 논문이죠. JPIS 논문에도 이런 레넵에 대한 논문이, 레넵으로 치주 치료를 하는 논문이 실렸었습니다. 네, 이 슬라이드는 비슷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물방울 레이저를 사용해서 치주 치료를 했을 때 힐링이 되었을 때 뭐 포켓의 감소가 조금 더 좋고 뭐 이런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논문에서 레이저를 썼는데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다. 그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라는 논문도 있고요. 뭐 좀 더 효과가 좋다는 논문도 있고요. 아직도 좀 컨트로버셜하게 이렇게 논문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제가 더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임플란트입니다.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를 하면서 임플란트 주위염이 지금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 임플란트는 치아와 다르게 아시다시피 표면이 상당히 거칠죠. 이 거친 표면이 이 뼈 위로 드러났을 때 물론 거기에 있는 바이오필름을 우리가 제거를 해줘야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제거할 것이냐, 뭐 플라스틱 큐렛, 뭐 임플란트 전용 스케일러, 커튼 펠렛을 가지고 문지르고 뭐 여러 가지 해보겠지만 사실 그렇게 해서 러프 서피스에 있는 바이오필름을 제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그냥 생각만 해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논문은 글이 좀 많지만 뭐 결론적으로는 물방울 레이저를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 이 여러 가지 표면, 러프 서피스, 뭐 SLA라던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서피스에서 바이오필름을 95%까지 다 제거가 되었다라고, 물론 인비트로 실험이지만 네, 이런 논문입니다. 뭐 케이스를 좀 보면 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파노라마에 보이듯이 전치부에 임플란트가 되어 있었던 환자분인데 전치부가 자꾸 붓고 이렇게 여기 잘 보면은 누공도 있습니다. 누공이 생겨 있는데 누공이 있지만 뭐 엔도는 아니겠죠. 그래서 치주 치료를 해줘야 하는데 이 외과적인 수술을 하면 이제 전치부인데 리세션이 많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비외과적으로 안쪽을 최대한 치료하기 위해서 이럴 때 레이저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안쪽에 집어넣어서 병적인 상피세포나 염증 조직도 많이 없애고요. 그리고 바이오필름도 최대한 없앱니다. 제일 좋은 거 외과적으로 열어서 없애면 제일 좋은데 전치부 같은 경우에 외과적으로 열면 아무리 잘해도 리세션이 생길 수 있고 심미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레이저로 먼저 치료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을 하고 이 케이스는 그래서 그 같은 환자인데요. 이 22번은 그래서 피스툴라가 사라졌는데 11번에서는 피스툴라가 잘 사라지지 않아서 좀 빨리 보겠습니다. 플랩을 열어봤더니 네, 플랩 안쪽에서 자 지금 보이실 텐데요.
이렇게 하얀 시멘트 덩어리 같은 게 발견됐죠. 이러면 뭐 레이저로 치료해도 거의 낫질 않겠죠. 그래서 이걸 없애고서 좀 이제 치료를 해서 좀 나아졌는데, 확실히 시멘트는 임플란트 주위염의 좀 큰 원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수술을 뭐 어쨌든 저렇게 수술을 하든 안 하든 치료를 하고, 또는 수술을 한 환자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정기 관리를 해줄 때 수술을 하면은 뭐 포켓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임플란트 주위염이 있어서 뼈가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사실 외과적으로 제가 수술을 한번 해서 깨끗하게 했어요. 하지만 포켓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와서 정기적으로 이걸 관리해 줘야 할 때 저 안에 저 안쪽에 계속 생기는 바이오필름을 어쨌든 스케일링 하면서 제거를 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장비들이 무엇이 있는가? 오늘 레이저 강의이긴 한데 저는 이제 레이저와 에어 어브레이시브 시스템 두 개를 동시에 사용을 해서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좁은 포켓이나 이런 데들은 아무래도 레이저가 접근성이 훨씬 좋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취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요. 안쪽에 계속 주기적으로 깨끗하게 관리해 주는데 물방울 레이저를 사용하고 있고요. 임플란트 주위염 관리하는 데는 사실 뭐 지금 쓸 수 있는 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케이스를 좀 보면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여기 47번이 좀 불편하다고 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약간 뼈가 녹아 보이지만 그렇게 많이 녹지 않았기 때문에 비외과적인 방법으로 2년 동안 계속해서 관리를 했는데, 2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뼈가 계속 조금씩 녹고 불편감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일단 수술을 해야 되겠다 해서 외과적으로 열었는데, 자, 이렇게 열어서 픽스처를 우리가 보고 있다고 해도 이 본 상태에서 이 표면을 깨끗하게, 이 표면에 있는 바이오필름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물리적으로 문제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 물방울 레이저와 에어 어브레이시브 시스템, 그리고 테트라사이클린도 바르고 서피스 모디피케이션도 하고 뭐 이런 뭐 최선을 다하는 거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써서 보통 임플란타이티스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영상은 뭐 이렇게 밖에서 찍다 보니까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데, 어쨌든 물방울 레이저를 사용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에어 어브레이시브 시스템도 함께 사용해서 최대한 안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술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정기적인 체크를 할 때는 레이저랑 에어 어브레이시브 시스템이랑 두 가지를 사용해서 정기 관리를 계속 해드렸더니 2016년, 2018년, 2019년, 2025년, 이게 2016년이니까 한 9년 정도 된 올해 엑스레이인데요. 보시면 파노라마이긴 하지만 확실히 수직적으로 뼈가 녹아있던 곳이 뼈가 그때보다 이제 스레드로 비교해 봤을 때 확실히 뼈가 좀 차오른 것을 볼 수 있고, 평평하게 이제 염증이 다 없어져서 환자의 불편감은 다 사라지고 잘 지금 유지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환자분도 보면 2012년에 오셨을 때 이런 46번의 임플란트가 거의 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스레드까지 뼈가 이렇게 쭉 내려가 있었는데, 마찬가지 이런 여러 가지 중간 과정은 제가 지금 다 시간상 뺐고요. 여러 가지 외과적인 치료와 레이저를 이용한 그런 비외과적인 유지 관리로 2023년, 제가 요 뒤에 엑스레이로 업데이트를 했어야 되는데요. 2023년 사진을 봐도 여기 뼈가 다 차올라서 평평하게 이제 염증이 없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방울 레이저를 가지고 그 안에 바이오필름을 제거하기도 하고요. 이 논문에서는 이 레이저를 이용해서 그런 러프 서피스에 있는 이 칼시파이드 디퍼지 치석도 제거할 수 있다. 물론 이제 파워를 높이면 경조직을 깰 수 있기 때문에 치석 제거도 할 수 있죠. 논문상 그렇긴 한데 저는 실제 뭐 치석 제거하려고 레이저를 쓰지는 않는데요. 보통 치석 제거는 이 서피스 모디피케이션을 하면서 치석을 없앱니다. 자, 이 환자도 40번 때 보시면 염증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뼈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데요. 여러 차례 수술을 해서 물방울 레이저도 쓰고 에어 어브레이지브 시스템도 쓰고 재발해서 또 수술하고 했습니다. 3번의 수술 끝에 똑같이 계속 유지 관리한 결과 2014년도에 엑스레이 보시면 수직적으로 이렇게 뼈가 많이 녹아 있었는데 현재 그 10년이 지난 2024년도에 엑스레이 보시면 완전히 평평해지고 그냥 엑스레이 봐도 아 염증이 완전히 없어졌구나 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상태로 지금 계속해서 잘 사용을 이제 하고 계십니다. 이제 엔도에 대해서도 레이저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엔도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9월 29일에 아마 메가젠에서 이 외국에서 레이저로 엔도를 잘 하시는 분을 모셔서 세미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주변에 이제 메가젠 영업 사원분들께 신청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치주 치료나 신경 치료는 치료를 하게 되면 비용을 결국 급여 비용밖에 받을 수 없기는 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레이저를 사용해서 치주 치료를 하거나 뭐 레이저로 어떤 치료를 할 때 이런 또 다른 어떤 코드를 잡아서 신의료 기술로 만들어 줄 수 있다면 레이저를 쓰는 저희가 더 좋을 텐데요. 이건 앞으로 뭐 회사, 학회, 뭐 유저분들이 모두 합심을 해서 앞으로 이루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케이스는 이제 심미적인 치료를 하는 케이스입니다. 보통 심미적인 치은 절제술인데요. 보시면 이 환자분은 앞에 페글 아테리얼리스도 있고 그래서 라미네이트를 하고 싶었는데 치아 자체가 너무 짧죠. 옆에 뭐 3번도 보면 짧고 해서 라미네이트를 하기 전에 이 치은 절제를 하기로 했던 환자입니다. 근데 치은 절제를 하기 전에 얼마만큼 자를까 아까처럼 레이저를 이용해서 잇몸에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요. 지금 보면 레이저를 가지고 조금씩 사실 블레이드를 가지고 자를 수 있죠. 수술을 하면 되는데 그때는 이렇게 깔끔하게 한 번에 잘라야 하는데 그러다가 뭐 조금 더 잘라야 한다거나 막 이럴 때 좀 어렵죠. 그런데 레이저는 그냥 조금씩 자르면서 만약 조금 이 부분을 더 잘라야 한다거나 모양을 조금 다듬어야 된다거나 할 때 편하게 그림 그리듯이 이렇게 잇몸을 성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을 이렇게 싹 올려놓고 환자한테 보통은 한쪽을 잘라놓고 보여주게 되고요. 나머지 반대쪽도 자르는데 보시면 블리딩도 하나도 없고요.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환자는 근데 마취를 하느냐? 마취 당연히 합니다. 네, 마취해야 환자도 저도 편하기 때문에 마취해서 이렇게 심미적으로 치은 절제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비급여로 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은 비급여로 정해서 제가 받고 있는 항목이고요. 그래서 이 환자는 원래 왼쪽 위에 보이듯이 이렇게 정중부에 이개도 있었고 했는데 교정을 해서 치아를 모은 이후에 치은 성형도 하고 라미네이트까지 이렇게 완성을 했던 환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우리 잇몸에 까맣게 착색되신 분들이 꽤 많은데요. 사실 이 잇몸 박피술이 하려면 많이 할 수 있는데 치과에서 하는 곳이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 환자들도 별로 잘 이것에 관심이 없고 그리고 병원도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실제 뭐 얘기하지 않으니까 모르겠지만 실제 뭐 이것을 주소로 환자가 오진 않겠지만 앞에처럼 뭐 라미네이트를 하러 온다거나 치아 교정을 하러 온다거나 어떤 심미적인 목적으로 온 분들 중에 보면 이렇게 잇몸에 착색, 이 피그멘테이션 된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이런 분들 그것을 알려드리고 이런 예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잇몸도 깨끗하게 하는 게 좋다고 하면은 뭐 모든 환자가 하진 않겠지만 그런 없었던 환자들이 이제 진료를 받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비급여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물론 이것을 블레이드로 이렇게 박피를 블레이드로 할 수도 있고요. 뭐 벌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블리딩도 많이 되고 사실 힐링될 때 환자의 그 불편감도 많은데 이렇게 레이저로 하게 되면 지금 계속 보고 계시지만 블리딩도 거의 없고 하는 동안 환자도 거의 잠들게 되고요.
이렇게 깨끗하게 해놓고 나면 환자 불편감도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던 위에 사진처럼 이렇게 착색되어 있던 분이 이렇게 깨끗하게 되기도 합니다. 논문에서 블레이드로 했을 때보다 레이저로 했을 때 치유도 빠르고 환자 불편감이 훨씬 적다고 이렇게 논문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도 사실 전치부 라미네이트를 주소로 전치부 성형을 주소로 치과에 오셨는데 여자분인데 잇몸이 너무 까매서 이런 분들 앞니 예쁘게 만들기 전에 일단 잇몸이 좀 깨끗해지면 예쁠 것 같다 하면 이렇게 잇몸 미백도 잇몸 미백이라 부르지만 어쨌든 이 디피그멘테이션을 하게 되는데요. 이 오른쪽 사진 보면 수술한 직후고요. 3일만 지나도 상피화가 돼서 보기 이상하지 않고 환자 불편감 없고 뭐 한 달이면 거의 흔적도 없습니다. 이 환자가 앞니를 하고 나서 나중에 앞니가 깨져서 5년 정도 됐을 때 앞니 성형한 게 좀 깨져가지고 다시 왔길래 제가 찍어봤는데 처음보다 완전히 그 디피그멘테이션 해놨을 때보다는 약간 색이 돌아왔지만 그래도 상당히 처음보다는 많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환자 똑같은 환자라 그냥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이 환자는 이 자체를 주소로 왔던 환자인데요. 잇몸이 너무 검다. 그래서 잇몸을 맑게 해주고 나서 환자가 교정까지 했던 그런 환자입니다. 또 물방울 레이저를 사용하면 치료비를 받을 수 없다. 사실 급여로 정해져 있는 치주 치료나 엔도 같은 거 하면 그걸 비급여로 받는 것은 옛날에는 그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이 과대 광고가 돼서 사실 물방울 레이저가 막 공격을 받고 그랬었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치주와 엔도는 사용할 수 있고 뭐 좋은 점도 있지만 비용을 더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신의료기술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해 나가야 할 숙제인 것 같고 하지만 비급여 치료에서도 충분히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아까처럼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방울 레이저가 크라운 프랩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좀 보겠습니다. 이제 많이 왔는데요. 네. 자, 치아가 이렇게 보면 깎입니다. 이 레이저가 경조직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치아가 깎이고요. 파워를 올리면 생각보다 그렇게 느리진 않습니다. 꽤 빠른 속도로 치아를 깎을 수는 있는데 뭐 당연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버로 우리가 어떤 마진을 깨끗하게 형성하는 그런 식으로 프랩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크라운 프랩을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치아를 깎았을 때 마찬가지 스미어 레이어 없이 이렇게 깨끗하게 치아가 깎이는 장점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스미어 레이어가 생긴다고 해도 그대로 쓰는 건 아니고 거기에 에칭을 해서 표면을 깨끗하게 하고 레진 본딩을 하기 때문에 뭐 스미어 레이어가 생기는 버가 잘못된 건 아니죠. 아닌데 논문상에서 버로 사용하고 에칭을 했을 때보다 레이저를 쓰고 에칭을 했을 때 접착력이 더 높더라라는 논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크라운 프랩도 할 수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크라운 프랩을 하기에는 지금은 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마진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하지만 충치 치료를 할 수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레진을 쓸 때는 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뭐 레이저가 그걸 할 수 있다고 해서 하이스피드로 하는 게 훨씬 빠르고 편한데 굳이 레이저를 가지고 충치 치료를 할 필요가 있느냐? 사실 없죠. 그래서 저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간혹 이 하이스피드 소리를 너무 무서워하는 환자가 있고요. 그 덴탈 포비아를 가진 환자들이 가끔 치과에 오죠. 너무 무서워서 막 귀마개도 하고 막 벌벌 떨고 막 하이스피드 소리와 그 스케일러 소리에 막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는 환자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마취를 해놓고 하이스피드로 그 치아를 깎는다고 해도 시린 느낌은 없지만 그 하이스피드로 치아를 긁는 느낌, 치료받아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그 느낌 자체가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환자들에서는 레이저를 사용해 봤는데 그런 분들한테 레이저를 써보면 이게 레이저는 치아를 깎을 때 컨택을 하지 않습니다. 아까 보셨지만 넌 컨택으로 치아를 깎기 때문에 치아가 마취가 되어 있다면 아무런 느낌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치아를 긁는 느낌이 전혀 없으니까. 그리고 소리는 많이 납니다. 사실 뭐 딱딱딱딱딱딱 이런 소리가 나지만
하이스피드처럼 그 고음에 그 이렇게 소름 끼치는 소리가 나지 않고 그냥 약간 저음에 다다다다다 이런 소리가 나기 때문에 사실 그 덴탈 포비아가 있는 분들은 훨씬 편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케이스에 따라서는 충치 치료를 할 때도 상당히 도움이 잘 이용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물방울 레이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뭐, 연조직에도 쓸 수 있고 또는 그 치아나 이런 경조직의 치료를 위해서 연조직을 뭘 어떻게 해야 될 때도 쓸 수가 있고요. 신경 치료를 할 때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심미적인 치료, 디피그멘테이션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소수술을 할 때 또는 뭐 비니어를 제거할 때 이렇게 이런 치료를 할 때도 쓸 수가 있고요. 저는 많이 또 루틴하게 사용하는 게 치주 치료를 한다거나 이런 적극적인 치료를 할 때뿐만 아니라 임플란트 주위염 같은 것을 치료하고 그 정기적인 유지 관리를 해 나갈 때 매 3개월이나 6개월마다 환자를 리콜을 해서 계속 그 염증이 있던 부위들을 계속해서 그 관리할 때 레이저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레이저의 어떤 살균 효과라던가 지혈, 그 피가 잘 나지 않게 해주는 것, 그리고 레이저의 특징으로 힐링을 좀 빠르게 해주고 그래서 출혈이 적기 때문에 붓기도 적고 이런 효과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좋은 영향을 이제 주게 되는데요. 물론 레이저가 없다고 해서 할 수 없는 치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없이도 모든 치료를 아주 양질의 치료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지금처럼 일부 잘 사용을 한다면 술자가 상당히 편안하게 치료를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고요. 술자가 편하다는 건 당연히 환자가 편해지고 그 환자가 편하다는 것이 결국은 입소문이 나서 뭐 저희는 얼서를 치료하러만 오는 환자도 있고 지금 아까처럼 뭐 점액낭종 같은 거를 때려 오는 것들이 큰 치료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꾸 환자들이 유입돼서 결국 입소문이 나고 그것이 치과 경영에도 결국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말씀드리느라고 좀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긴 하지만 오늘 제가 그런 물방울 레이저의 떠도는 이야기들이라는 주제로 그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질문이 많이 올라왔다고 주셨습니다. 요즘 각광받는 플라즈마 고주파 장비를 이용한 엔도. 네,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물방울 레이저 엔도용 팁을 이용한 신경치료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 장단점 또는 네, 제가 대략은 말씀드릴 텐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릴 때 확 뛰어넘은 게 엔도잖아요. 제가 엔도는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저의 경험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이론상 어쨌든 이 플라즈마나 고주파 장비들은 보통 파일을 꽂아놓고 그 파일에다 걸면 그 파일을 타고 그 열 에너지가 가면서 안에 있는 그 부근관이나 남아있는 티슈들을 확 태워버리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물방울 레이저는 안에 그 이제 액체가 차 있는 상태에서 이 레이저를 쓰고 쏘게 되면 이 물방울이 그 터지는 힘에 의해서 그 부근관 양쪽 옆에 있는 부근관과 남아 있는 잔사들이 이제 물론 살균 효과 같은 것도 레이저의 살균 효과도 있으면서 물리적으로 그런 잔사들을 다 깨끗하게 제거해내서 뭐 제가 슬라이드에 넣지 않았지만 실제 파일로 근관 성형을 한 이후에도 그 표면이 이렇게 스미어 레이어로 막히게 되는데 그것들을 열어주고 조직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NaOCl로 소킹을 하잖아요. 그것과 같은 효과를 레이저가 줄 수 있다. 편하게 줄 수 있다고 이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뭐 목적은 똑같죠. NaOCl을 쓰던 플라즈마 고주파를 쓰던 물방울 레이저를 쓰던 우리는 그 목적은 똑같은데 그런 다른 효과를 가지고 그 좀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거기서 뭐 그 세 개 중에 뭐가 더 좋다 라고 비교를 꼭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그러면 NaOCl만 써도 엔도 너무 잘하시는 분들 너무 잘하시고
사실 뭐 고주파나 레이저가 없어도 뭐 너무 예쁘게 엔도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하지만 제가 기론 이제 엔도를 아주 익숙하지 않고 좀 그렇게 하기에 어려운 분들, 저 같은 사람, 저같이 엔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고주파 장비나 플라즈마나 레이저 장비 같은 것을 그 좀 도움을 받으면 조금 편하게 환자의 불편감 없이 엔도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포켓 내부 처치하고 외부의 각화치은도 레이저로 처치하시는데 너무 자세히 보셨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아까 그냥 뭐 그런 것까지 자세히 설명은 안 드렸었는데요. 어쨌든 안쪽에 있는 상피를 저희가 날렸잖아요. 상피를 날렸고 그 상피를 날리는 이유는 모든 게 힐링될 때 상피세포가 제일 빨리 붙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상피가 덮이면 부착이 힐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쪽 상피를 날리는 것인데, 그런데 그 안쪽 상피를 날린 이후에 이제 힐링이 시작되었을 때 이 바깥쪽에 있는 상피가 거꾸로 넘어 들어오면서 상피세포를 쫙 안쪽으로 채우겠죠. 그때 이 안쪽이 우리가 GBR 할 때 상피세포나 그 결합조직세포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차폐막을 하는 것처럼 여기는 뭐 오픈되어 있으니까 차폐막을 하지는 못하지만 바깥쪽에 있는 상피가 다시 타고 들어오는 걸 최대한 늦춰보겠다는 그 마음으로 바깥쪽에 있는 상피도 약간 제거를 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목적은 그렇고요. 뭐 얼마나 상피를 까야 그게 며칠 더 걸리고 뭐 이렇게까지는 데이터가 없지만 그래서 제거를 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염증이 있는 부위에 레이저 자극이 염증을 더 파급시키네요. 네. 레이저가 염증을 왜 파급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염증이 파급이 되려면 염증을 일으키는 그 염증의 원인이 번져서 파급이 되어야 될 텐데, 레이저는 염증을 태우고 염증의 원인이 되는 뭐 바이오필름을 제거하고 하는데, 그것이 그러니까 염증을 파급시킨다는 건 염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레이저 자체가 어떤 이유로 염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서, 네, 이 질문은 사실 파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라는 그것이 이해가 잘 안 돼서 그 부분은 답변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원인을 퍼뜨리는 그런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번째는 주위염으로 나사선이 5개 정도 노출되고 레이저로 적용할 때 치은 절제하는 경우도 있는지요? 네, 사실 중간에 제가 보여드린 중간 케이스 중에 그냥 제가 수술을 여러 번 했고요, 이렇게 넘어간 케이스 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사선이 노출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크게 수술하기가 좀 그래서 환자한테 얘기해서 그냥 치은 절제만 해놨던 케이스가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각화치은도 부족하고 그 상태에서도 각화치은이 많이 없어지고 그렇게 치은 절제만 해놨을 경우 힐링되면서 그 잇몸이 다시 차올라서 사실 그 내려놓은 잇몸이 유지되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레이저로 치은 절제만 하는 것은 저는 요즘에는 하고 있지 않고 확실하게 플랩을 열어서 안쪽을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고 치은 절제로 각화치은이 없어지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 물방울 레이저 질문은 아닌데 지각감인 처치에 일반 레이저 처치를 했을 때 효과를 종종 보고 있습니다. 네. 레이저가 지각감인 처치에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지금 되어 있어서 보험 코드가 실제 있는데요. 그 보험 코드에 특정 레이저만 쓸 수 있게 지금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방울 레이저는 안 되고 다이오드 레이저 중에 한 두 종류, 세 종류,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게 뭐 모든 다이오드 레이저, 요건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은데 제가 알기로는 모든 다이오드 레이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중에 어떤 특정 이렇게 지정된 레이저, 그리고
예전에 이제 키레이저라고 예전에 판매되었던 얼비움 야그 레이저가 그 보험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등재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지각감인 처치라는 것이 드러나 있는 상하세관이 드러나서 그 부분이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그 부분이 온도에 반응을 하면서 신경이 자극돼서 이제 시린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상하세관을 막고 하려고 뭐 코팅도 하고 뭐 레진을 덮으면 당연히 덮겠지만 그렇지 않고 저희가 바르는 글루마라던가 어떤 이런 디센시타이제이션을 하면서 코팅한다고 하는 것들도 결국 그 구멍을 계속 막으려고 하는 것인데 결국 레이저도 쓰면서 일시적으로는 마취 효과 같은 것도 있긴 한데요. 그것은 뭐 지속적으로 그 지각감인을 시킬 수는 없고 지속적으로 계속 조여주면서 어떻게 보면 열도 약간 사용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표면에 그 드러난 상하세관을 계속 막아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일반 레이저라는 게 뭘 쓰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뭐 가지고 계신 레이저가 등재가 되어 있다면 보험 청구하실 수 있고요. 현재 그렇지 않은 레이저라면 뭐 쓸 수는 있지만 보험 청구는 할 수 없고 수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코드를 좀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지금 들어온 질문까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아유, 늦게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네. 궁금하신 것들은 뭐 메가젠 아시는 뭐 영업사원분들께 전달을 해주시면 뭐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또 따로 전달을 하거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과계 중심 채널 치해신보 TV